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4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며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란발 미사일 공격과 이에 맞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구체화되면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출렁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겪은 충격적인 하루와 함께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 중국의 양회 소식까지 박 작가님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들을 보니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긴장감과 21세기 첨단 기술 전쟁이 한데 뒤섞인 듯한 기분이 듭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AI가 깊숙이 개입하고 그 파장으로 한국 증시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초연결 위험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특히 오늘 주목할 건 위기 속에서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자립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 하루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5,900선이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네, 어제 우리가 코스피 6,000선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하루 만에 중동발 악재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력 종목들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쏟아졌는데요.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중동의 영공 폐쇄로 물류망이 막히고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의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된 데 따른 공포가 반영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했지만 이번처럼 AI와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여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부터 이틀간 필리핀을 방문 중인데 방산부터 원전, 핵심 광물까지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기일수록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정치권은 다시 안개 속입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대장동이나 서해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애투쟁까지 선언했는데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는 내후외환의 형국이라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기술 혁신의 소식도 있습니다. MWC 2026분과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서울시 공동관이 처음 공개됐는데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삼성전자도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로 박수를 받았고요. 특히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이 리튬인 산철 기반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로 수상했습니다. 전쟁으로 육아가 요동치는 시기에 이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전략 자산이 될 겁니다. 미국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이 본인 임기 중 가장 두드러진 조치라고 자찬하면서 전쟁이 몇 주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사실상 전면전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 여론은 싸늘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 했던 의회의 노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진 것만 봐도 상황의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들은 AI 소식으로 버티는 모양새군요. 시장의 이중성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경제 성장 둔화 우려는 크지만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애플의 시리가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통합하며 더 똑똑해졌고 엔비디아는 훈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베라 루빈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재미있는 건 CIO들의 태도입니다. 94%가 AI 투자를 늘리면서도 정작 지식 부족으로 거버넌스에는 한계를 느낀다고 답했거든요.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모두가 금광으로 달려갔지만 정작 금을 캐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 법안도 나왔다고요? 네,
연간 최대 4,000달러까지 월세를 공제해주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택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증거죠. 한편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선거구 재획정 명령을 보류시키며 기존 선거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시도가 제동이 걸린 건데 2026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쟁의 한복판,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의 발표를 보면 참담합니다.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가 폭격을 당해 최소 78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간주의 한 학교가 공격받아 여학생 165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이란 대사가 민간인과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라며 안보리의 조치를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아직 큰 파도는 오지 않았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란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석유 수출 중단을 선언했군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겠다는 뜻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공권 가격도 폭등했고요.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막힌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경화를 의미합니다. 이란은 현재 긴축 정책으로 예산 적자를 줄이려 애쓰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와 골레스탄 궁전 같은 문화유산 훼손까지 겹치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쟁 중임에도 증시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 작전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계산이 깔린 거죠. 네타냐후 총리는 미사일 피격지를 직접 방문해 단결을 강조했고 중앙은행은 모기지 상환 유예 같은 파격적인 구제책으로 내부 동요를 막고 있습니다. 102세 노인이 사이렌 속에 숨지는 비극 속에서도 첨단 램페이지 미사일을 장착한 F-16I 전투기를 배치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가진 독특한 회복력과 호전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오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양회는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다르죠? 오늘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베이징은 거대한 정치 무대가 됐습니다. 핵심은 향후 5년을 책임질 제15차 5개년 계획입니다. 이 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품질 생산력, 즉 첨단 기술 주도형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AI가 활약하는 것을 본 중국은 AI 군사화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스라엘과 통화하며 미국의 군사행동에 강하게 반대했다고요? 네, 즉각적인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자국인 보호를 요구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나선 거죠. 사실 중국 경제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을 것이 유력하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라는 숙제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는 요소 투입 위주에서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천명할 겁니다. 베이징 교차로마다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모습은 현재 중국이 느끼는 안팎의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은 한국과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군요. 네, 어제 서울에서 제17차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경제안보와 신흥기술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한 정보기능 강화 제언입니다. 대외 정보 수집 능력을 근본적으로 키우겠다는 건데 이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일본 관련 선박 42척이 떠 있고 그중 4척에는 일본인 승무원들이 타고 있거든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AI와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은행이 신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 관여하겠다는 뜻이죠.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가 미국 상장을 위한 로드쇼를 시작했고 캐논은 이나노 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일본은 금융과 제조의 기술적 도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립고 무상화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각의 결정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끝으로 캐나다와 러시아 소식 짧게 정리해 주시죠.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비해 가상의 미국 침공 시나리오까지 국방군이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4년 새 107%나 급증한 노숙자 문제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34억 달러의 사회적 손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중동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증시는 웃고 있네요. 역설적이죠. 유가가 오르니 산유국인 러시아 증시는 모스비르제 지수가 1.3%나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자재 선물로 몰린 결과입니다. 한편으론 간판의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는 영화의 배급을 막는 등 문화적 세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에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자금 통제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기술의 혁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요동치는 경제 지표들까지 참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 전야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의 변동성 역시 우리가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